진리자판기 안녕하십니까. 슈퍼히어로 녹음은 2번째 시간이고요. 네. 회차로는 3회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요즘 너무 뒤죽박죽 올라가가지고 좀 네. 걱정이 되네요. 뭐 알아서 들으세요. 그렇죠. 어제 축구 보셨어요? 아, 봤죠. 네. 보셨어요?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전반 보고 끌려고 그러다가 이게 뭐가 이게 조짐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요? 끝까지 봤어요.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런데 아파트에 난리가 났어. 갑자기 진짜로? 골이 들어가는 순간 저쪽 반대편에서 메아리가 우와 우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하더니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 김영권이 이제 네. 골을 넣었는데 이제 비디오 판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웅성웅성 하다가 그쵸, 기다린 그쵸. 거야. 네. 한 1분 안 돼가지고 우와 근데 막 아파트가 막 메아리가 치더라고 메아리가. 수비수라면서요. 네. 근데 수비도 엄청 잘했어. 아, 수비수였다고? 네. 수비도 공격수네. 어제 걔가 몇 골 막았고 그 네. 친구가. 그래서 저는 골키퍼가 진짜 잘하던데요. 골키퍼 조현우 조현우. 네. 음. 그 사람은 세계적인 월드 선수가 클래스요? 됐어요. 예. 네. 지금 뭐 전 막 오라고 난리 났다고. 그죠. 막 몇 골은 한 10골은 막은 것 같더라고요. 네. 대단하던데. 세계 랭킹 1위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세계 랭킹 57인가 무너뜨렸습니다. 2대0으로. 세계 축구사를 다 했었죠. 네. 아쉽게 뭐 16강 못 갔지만 못 간도 전혀 문제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안정환 해설위원이 했던 얘기가 네. 기어서 나온 너덜너덜 기어서 나온 팀이라고 가장 이렇게 네. 극한 상황에서 이 한국인의 저력을 발휘를 한 거죠. 첫 경기부터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악에 받치면 그러니까요. 헝그리 정신이 그게 있어가지고 있어야 되나 봐요. 뭔가 이렇게 발버야. 극을 받아야.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좀 참 놀라운 경기였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골키퍼까지 나와서 했는데 손흥민이 또 뛰가서 죽어라 손흥민은 뛰더라고. 진짜 빠르더라고요. 진짜 정말 빠르네. 죽어라 뛰더라고. 그대로 넣었으면 공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니까요. 흘러가는 근데 건데. 그걸 뛰어가지고 결국 넣더라고요. 그 간발의 차이였거든 사실은. 맞아요. 하여튼 멕시코 사람들이 네. 한국인하고 멕시코가 원래 형제국이라는 거를 이번에 깨달았더라고요. 네, 그랬고 그 한국 때문에 우리가 올라갔고 그리고 우리 가게에 한국인이 오면 공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앞으로 케이팝을 더 열심히 듣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경제적 효과도 뭐 지금 네. 아예 한국으로 놀러 많이 온대요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 이거는 굉장히 묘한 경기였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갈 리가 없거든 이게. 그럼요. 이게 반전을 항상 두거든. 한국은 그쵸, 끝에 뭘 하거든 이렇게. 45분부터 경기가 시작된 느낌. 거의 그렇죠. 한 44분인가 43분 때 뭐가 코너킥 만들어져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는 무승부만 갔어도 별 큰 뭐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같이 그냥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골을 넣어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게 그게 값진 거였죠. 2대0이라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우리가 2대0으로 이기고 멕시코가 이기면 올라가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독일이 한국을 7대0으로 이기는 게 더 쉽다고 그랬는데 2대0으로 이겼어. 네. 옛날에 브라질 월드컵 때 네. 브라질이 1대7로 독일에 졌다고.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어요. 네, 그래서 브라질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한 거네. 그 재밌네. 그것도. 네, 독일 빼고 다 좋아하는군요. 네. 독일은 참 지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누구지 그 우리나라 독일인데 활동하는 다니엘인가 그 친구가 참 착잡한 표정으로 인스타에다 이렇게 사진 올리고 그렇지만 한국은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오늘 뭐 이제 기사 보니까 네.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네. 상징 공사에도 한번 웃근하게 웃을 일을 만들어 보리라 하는 도전 성구에. 근데 이제 오늘 SNS 뜬 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요번에 이 일에서 전 세계가 지금 SNS 난리 났고 한국 때문에 즐거워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고. 독일 어떡해요? 독일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체가 독일 사람인가요? 그렇죠. 니체가 이제 때려 부수는 철학자라고 하죠.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토른가요?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지금 현대 철학은 니체한테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다. 현대 철학이 시작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지 완전 새 세상을 열은 새로운 철학 패러다임을 열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화장실에서 네. 이렇게 이제 응아를 보는 거기에 벽에다가 네. 신은 죽었다 니체 써놨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딱 보고 아마도 이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니체는 죽었다 신 이렇게 써놨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다시 이렇게 긁어서 쓴 글씨로 니네 둘 다 죽었다. 청소부 아줌마. 아, 진정한 인존이네요. 아주 유명한 진짜. 네, 농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벽에 쓰기에는 너무도 철학적이고 너무도 이 현대의 이 문명과 이런 인존 사상과 네. 뭐 이런 걸 다 보여주는 신의 죽음이라는 건 이제 실제 뭐 신이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종교에서 얘기하는 유일신이나 어떤 신으로 종교로 얘기하는 시대가 끝났다 그런 걸 선언한 어떤 철학이라고 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니체가 말하는 신하고 네. 우리가 말하는 신하고는 사실 다른 신이거든요. 니체가 말하는 신은 이제 절대 유일신, 우주를 창조한 기독교의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인들 지금은 이제 인류의 어떤 그런 많은 부분의 그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인류를 창조하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그런 부동의 일자로서 모든 만물 나온 부동의 원동자로서 있는 그런 네네. 신 네. 그거를 깨부순 게 사실 이제 얘기한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신은 우리가 말하는 우주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신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는 모든 만물이 신이고 그리고 그 하느님도 여기서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역사에 함께하는 그런 네. 신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이제 그런 신, 절대 유일신,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신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공교롭게 뭐가 이제 네. 일어나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왜냐면 그때는 서양이 가장 발전하고 있던 단계였는데 네. 그래서 완전한 세상을 열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 전에는 그럼 사람을 죽였는데 지들이 네.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네. 야만인들, 인간 비슷한 그런 야만인들을 죽인 거지 네. 자기들만 우월한 어떤 인종이기 때문에 완전하다 생각했는데 네. 지들끼리 죽이면서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이제 사유하게 되고 실존주의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무신론화 되는 그 무신론이 사실은 기독교 신의 어떤 죽음을 말한 거지. 그런데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네. 요즘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하면서 네. 무신론을 약간 얘기하는 게 그건 자기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니체를 굉장히 네. 이렇게 뭐 이상한 사람 사탄 취급하기도 하고요. 뭐 이상하게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니체가 가장 많이 비판을 가했던 종교가 기독교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사상이 충격적이긴 해요. 그리스도교 네. 입장에서 이단이 좀 악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탄이고 악마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쪽에서 니체를 공격한 게 있었죠. 부정하는 거니까요. 니체가 돌아가신 게 1999년인가 그쯤이에요. 아니 1901년. 1901년인가?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20세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또 치고 그래서 이제 그때의 우주의 절대자가 인간으로 내려와 계셨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천지 기운을 받아서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이때 동학이 메시지를 들고 나오는 동학에서 선포한 것이 바로 종교 시대의 그 종말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무국대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신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위치로 오신다. 인간의 위치로. 이거가 이제 엄청난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 니체의 철학이 이것은 정말로 상제님 진리 이게 동학의 메시지와 이게 서양에서 이렇게 대변하는 듯한 그런 걸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러 왔다.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러 왔노라 하면서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초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 즉 저희들이 오늘 얘기할 슈퍼 히어로 이것이 이제 초인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니체가 얘기하는 초인이 메시지가 굉장히 울림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그 세계 대공황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네. 그때 이제 슈퍼맨이라는 캐릭터를 창조한 진짜 초인이네요. 네, 진짜 초인을 창조한 제리 시겔. 물론 꿈에서 봤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메시지를 받은 신교를 받아서 슈퍼맨을 캐릭터를 창조했는데 원래는 네. 슈퍼맨이라는 것이 니체가 얘기한 위버맨시. 독일 말로 오버맨이에요. 오버는 초월, 인간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단어로 초인으로 얘기가 할 수 있죠. 근데 이거가 영어로 슈퍼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슈퍼맨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니체에서? 그렇죠. 니체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 이제 문서에도 나와요.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학의 종교시대 종언을 선언하면서 무국대도를 네. 선언하는데 이 분위기에서 네.
동학이 언제쯤에 나오지? 1854년인가? 그러면 니체는 경신년에 니체는 그 기운을 받고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서양이 천지 기운이 내려왔던 거죠. 그렇죠. 그 시간대가 돼서. 근데 주체는 이제 어쩌게 이제 문명의 방위가 이제 동이니까 그래서 동학이 태동되면서 그 기운이 이렇게 서양에서도 이제 표출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 서양 철학이나 동양의 어떤 그런 사상이 하늘 중심이었거든요. 선천의 어떤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어떤 땅에 지상의 어떤 그런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낮은 걸로 어떤 그 육체를 씀으로써 나의 정신이 어떤 영원불명 어떤 혼이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 세상을 좀 이렇게 죄악시하고 안 좋게 보는 사상이 동서양에 좀 더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800년대 들어서면서 하늘의 종교가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니체의 가장 큰 특징도 이 하늘의 저편에 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긍정하는 이제 긍정의 철학으로 바뀌죠. 저 세상을 부정하고 이 세상을 긍정하고 동학도 그렇고 그분들이 전부 다 하늘이 아닌 양중심이 아닌 땅, 음의 어떤 그런 중심으로 해서 설파를 하면서 거기에 그 음의 땅과 하늘을 사이에서 매개하는 인간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가장 큰 특징도 내가 이 세상을 긍정하고 이 속에서 초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동양에서는 인간 중심의 나중에는 이제 물론 동학에서 그 시천주 사상 인내천으로 바뀌는 어떤 건 잘못된 단초를 제공하지만은 하여튼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사상 인간이 후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으로 변하게 되는데 영웅하고도 맞닿는 게 뭐냐면은 니체가 원래는 철학자가 아니고 이 고전 문학 그리스 문학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에서 서양사의 원형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스에서 보니까 영웅주의. 그러니까 이제 패배자의 어떤 그런 노예 사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기독교를 노예 종교로 봐요. 이렇게 인간의 패배한 그런 사람들이 영웅들의 어떤 그런 완성된 삶 이런 거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패배주의 기독교다. 그래서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웅주의 어떤 그런 영웅의 삶, 인간의 어떤 그 건강함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초인 사상하고 이제 되는 거고 그리스의 영웅하고 이제 니체 영웅이 다른 건 뭐냐면 그리스 영웅은 인간하고 좀 동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인반신 아니면 신 이런 식인데 니체는 이 인간 세상에서 이 세상을 긍정하고 여기서 나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존재로서의 영웅을 얘기를 하고 인존이네요. 인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나갈 우리가 바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화두. 그거를 사실은 니체가 초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초인이라는 단어가 아까 뭐 오버맨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상제님 진리로 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제고돼야 될 단어일 수도 있다. 인존. 초인을 인존으로 이제 바꿔서.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존엄하다. 이제 본래 존엄하다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극복돼야 되고, 이제 뭐, 초국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의미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도사님께서도 초인이라는 단어를 인존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더 맞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존에 대해서 그 이런 초인이라고 할지, 영웅이라고 캐릭터로 부를지, 어쨌든 인존이라는 인존 사상을 들고 나오시는 상제님 진리로 인류 역사 일만 역사를 이게 되돌아보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황국 시대에도 계셨고 그게 이제 난가 사상으로 존재했던 모든 천지화랑 배달구의 제세행랑서부터 출발하는 쭉 그런 문화가 북방의 초원길을 따라서 전파된 코미타투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동학 그리고 지금 상제님 진리에서 나오는 초립동의도수 이것이 전부 일관되게 인류 역사 1만 년 역사를 관통하는 그 인존사상 그 초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의미 부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화를 볼 때 두 가지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아래로부터 이제 파급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문화 형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어떤 문명 이루고 이런 쪽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위로부터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학자들이 나와서 그 문명의 어떤 그런 거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추기 시대 같이 그때 투스트라 어려워. 네, 그리고 예수, 석가, 공자 이런 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의 3,000년 이상이 되는 이런 그 역사 시간대 그런 모든 문명의 어떤 기초를 이분이 놨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의 경전을 지침으로 삼아가지고 종교도 만들고 사상도 지금 만들어낸 것처럼 그런 인류 문화의 성각자에 나와서 한 당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죠. 이 인류 문명을.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재생난군 그리고 그 이후에 수호랑들이 바로 인류 문명을 끌어가는 그리고 후천을 낳는 그런 중심 세력으로서 성각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존 그리고
상제님도 사실은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그렇죠. 인존 시대를 여시는 바로 그것이 인존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슈퍼맨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축구 얘기하다가 니체로 갔다가 슈퍼히어로 얘기를 다시 한번 의미부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태극전사가 슈퍼맨이 된 거죠. 예,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이렇게 캐릭터별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번에는 토르로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토르. 네. 지난번에 이제 헐크하고 아이언맨 잠깐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토르가 굉장히 이게 이 세계관에서 중요한 캐릭터고, 물론 이제 마블 세계관에서 원년 멤버들 중에 또 가장 센 캐릭터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신이니까요. 네. 이게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데요. 토르하고 오딘하고 아스가르드라는 나라도 다 이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고, 그거를 차용을 했는데 북유럽 신화에는 이제 이 지구가 바탕이 돼서 하늘과 땅의 세계와 인간 세계가 있는 건데, 영화에서는 이제 저 별로 갖다 놨죠. 9개의 행성이 다 연결돼 있는 그런 저기로 그리고 있는데요. 근데 뭐 상제님 진리 보면 그게 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늘의 별자리에 사실은 신명들이 다 살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별자리로 간다. 근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상제님 진리로는 다 맞아 떨어지고, 그 라그나로크 편에서 형제간의 싸움, 집안 싸움처럼 보이는데 누나 헬라와 이제 싸워서 아스가르드가 이제 박살이 나는 행성 자체를 날려버렸죠. 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별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말하는 대사에서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게 꽤 있더라고요. 뭐 몇 번 얘기하죠. 오딘도 얘기하고 헤임달도 얘기하고, 헤임달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스가르드가 박살이 나고 실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거냐를 얘기를 할 때 아스가르드는 지명이 아니다. 그럼 뭐냐? 아스가르드는 백성이다. 백성이 있는 곳이 아스가르드다. 하면서 이제 마치 지구로 이제 갈 것처럼 얘기를 하죠. 실제. 근데 거기서 이제 느껴진 게 뭐냐? 이것은 분명히 유목 문화에 이제 코드를 넣은 거다. 유목 문화가 뭐냐면 실제 고구려도 마찬가지거든요. 고구려도 이제 주몽으로부터 이제 됐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제 그거보다 4대 이전부터 출발을 한 거지만 해모수. 근데 실제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의 명칭도 원래 그 해모수 단군이죠. 원래는 고향 이름이 이제 고구려라고 했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지명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목 문화는 역사 기록도 제대로 안 되고 보통 이렇게 외워서 한다든지 구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됐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목문화의 특징은 뭐냐? 하나를 가져가는데 그거는 자기 고향의 지명을 가져가더라. 그렇죠. 그래서 정착한 곳에 또 그 지명을 또 붙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대 역사를 연구할 때 이제 힘든 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전 세계에 천산이 다 있고. 신화 특성이 이제 농업민들은 유순한 신화 특성이 좀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목민들의 신화들은 세상을 전쟁, 어떤 그런 이제 약간 호방한 그런 어떤 대립이라든가 전쟁한다든가 이제 이런 걸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이 북유럽 신화의 특징이 좀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시작부터 좀 얼음에서 시작이 되고 좀 어둡고, 그걸 마지막 끝나는 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그라노코라에서 신들의 전쟁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물과 물의 어떤 대립에 이어서 선악 대립 이런 게 되면서 최후의 마군이 등장을 해서 로키를 선두로 해서 대결을 펼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위그드라실이라는 그런 세계수가 불타고 이제 세계가 멸망을 하는데 이제 다시 그러면서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주기를 가진다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물로 망한다는 거예요. 물로? 근데 상제님 말씀에 이제 그게 있거든요. 서양은 큰 물방죽이 된다. 개벽이 될 때. 원래 이제 유럽 북부가 눈 깜짝할 사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물로 인한 걸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불로 치고 이제 서양은 물로 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이 물과 불에 의한 파괴, 그리고 창조를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신화가. 그리고 나서 개벽 후에 이제 새로운 생이 열리는 거를 이 신화에서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라그나로크는 그냥 단순 파괴가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주기적인 그 신들의 의도라고 돼 있기도 하거든요. 원작에도 그렇게 나와 또. 원작 만화 또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파괴가 이제 전 세계 신화의 공통된 거고, 아마 이 영화 어벤져스의 타노스의 어떤 그런 파괴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의미를 주는 게 아닌가. 그게 그 원작 만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타노스가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 걸 다 잃었어. 그랬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지혜
지혜 능력이 생겼고 네. 그 신들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까지를 알게 됐더니 이게 신들이 계획한 거였어.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해. 이거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게 모사제천 성사제인의 그런 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렇네요. 이게 완전히 이 마블 세계관에 그게 깔려 있어요. 원 어버브 올의 뜻이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타노스가 깨닫고 나서 야 이거 내가 그동안 한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부처님 손바닥에서 움직이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진정한 우주 정화를 위해서 정말 한 거네요, 타노스가. 이제 그런 측면의 시리즈도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데 북방의 이제 훈족, 고트족, 바이킹 또 켈트 드로이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종족의 신화의 북유럽의 노르딕 신화에는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환단고기 부코선트 이제 러시아 편을 이렇게 종두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러시아 역사가 처음 시작된 게 이제 키예프 루시거든요. 근데 러시아인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뿌리가 루시라고 한다. 루시. 근데 이거 뭐 재밌는 게 뭐 저희들 영화 얘기할 때 루시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철자는 다르지만. 그러네. 그래서 러시아 말의 근원도 루시하고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북방 문화에 이제 루시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바이킹도 루시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칸디나비아의 이제 본래 루시들이 이렇게 막 아래 위를 막 휘젓고 다녔대요. 굉장히 이제 싸움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명품도 세계 최고의 이제 발명품인 이게 바이킹패. 우리가 이제 놀이동산 가면은 바이킹 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바이킹 타죠. 바이킹.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바이킹이라는 것도 이렇게 배로 상징되는 엄청난 뭔가 선박 기술이 있었다. 그리고 얄쌍하게 생기고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 최초의 배는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우리나라의 배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만 년이 넘죠. 그 이제 배 조각이 남아 있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연결이 어느 정도는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바이킹 투구가 그 치유천왕께서 쓰시는 그 투구랑 똑같이 생겼죠. 뭐 뿔도 이렇게 한 것도 보면 좀 많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바이킹 상징하는 게 또 뿔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배가 물에 1m 이상 안 들어간대요. 수면에 날아가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이제 무슨 표면 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판옥선 비슷한 건가? 그렇지 않아 보이던데. 나무로 돼 있긴 했어요. 밑에가 이제 첨저선이 있고 배는 판옥선이 있거든요. 일본 배는 이렇게 얄쌍하고 그게 첨저선이거든요. 판옥선이고 판옥선이 우리 연안에서는 첨저선은 이게 뾰족해가지고 이게 잘 보세요. 판옥선은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회전을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잘 나가거든. 우리나라가 이제 임진왜란 때 한 게 판옥선 위주와 거북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 방향틀다가 다 뒤집어지거든요. 우리나라 따라오다가. 우리는 빨리빨리 이제 막 방향 뒤집어서 쏘거든. 이렇게 쏘고 저렇게 쏘고 포 준비할 동안 돌아서 쏘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 전법이 세계 최초의 함대함 대전 그런 게 임진왜란에서 이제 됐다는 게 여기서도 이제 배 구조에서도 나오고. 그러고 이제 이들이 유럽 중심 비잔틴도 점령하고 중동까지 가요. 그러니까 바이킹이 중동을 갔어.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뭐 350척의 뭐 선단으로 영국을 침략해서 851년에 뭐 요크를 점령하고 남하를 했다. 엄청나요. 그래서 이 바이킹들이 이런 정도의 이제 강력한 뭐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린란드도 진출을 하고. 근데 이제 그린란드 진출을 해서는 이제 좀 키가 작고 왜냐면 추워요. 추워서 이제 못 먹고 해갖고 이제 막 죽은 그런 흔적도 많이 나오고 뭐 슬라브 사람들 잡아도 노예도 팔기도 하고 막 무역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막 이래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유전학적으로 밝혀졌는데 바이킹의 시조가 누구냐? 시조가 이름까지 나오는데 아이바루스라는 사람인데 초대 왕이 아이바루스인데 바로 훈족 계열 몽골계다. 이게 이제 밝혀졌거든요. 이거는 뭐 데이비드 K 폭스 박사라는 사람이 아예 논문으로 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몽골 인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이런 걸 보면 토르에서 이제 라그나로크에서 얘기하는 유목민족 특징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엊그저께 밤에 잠이 안 와서 영화를 틀다 보니까 바이킹 영화 하나를 해요. 근데 거기도 토르가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뭐 진짜요? 약간 신 비슷한데 뭐 엄청 대단한 능력은 아니고 뭐 번개처럼 약간 쓰기도 하고 뭐 약간 능력치는 약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 토르가요 머리가 빨간색이에요. 토르가 머리가 빨간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재밌는데? 바이킹 머리 빨간색이죠. 바이킹에도 빨간 머리가 있어요. 저 봤거든. 켈트족 애들이 빨간 머리라고 그러거든요. 바이킹이 켈트족이에요?
바이킹 섞인 거지.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이제 대화 나누다가 얘기했지만 빨간 머리 N. 어렸을 때부터 참 재밌게 본. 왜냐면 상상력 넘치고 도대체 쟤는 상상만 하고 살아 도대체. 너무 재밌게 봤어. 여자들 보는 만화로 생각 안 하고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지금도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도 그거를 책을 뭐지 어록집도 해가지고 내고 막 그래요. 그게 굉장히 전집이에요. 만화 전에 문학 작품으로 엄청난 인성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빨간 머리 종족이 있다. 근데 이들이 켈트족이 빨간 머리라고. 예,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고 영화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근데 토르가 빨간 머리라고 하니까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니 그 영화 뭐 애들 만화 중에 메리다와 숲속의 공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메리다와 마법의 숲? 마법의 숲. 마법의 숲. 거기 나오는 메리다가 빨간 머리거든요. 그게 스코틀랜드 배경인가 아마 그래요. 근데 거기가 켈트족들이 사는 데거든요. 근데 그 켈트족이 앵글로색슨족에 밀리고 물론 바이킹 애들 밀려요. 바이킹 애들 나중에 이제 지금 바이킹 쪽에서 덴마크 쪽으로 해서 내려온 왕가가 영국에서 이제 그 왕가를 열었었거든요. 영국을 지배하고. 이게 무슨 거예요. 원래 이제 노르딕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들을 노르딕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뭐 영국을 다 점령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쪽 사람들이 지금 켈트족이 많거든요. 켈트 사람들이. 그리고 프랑스 쪽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면 하여튼 토르의 세계관에서 역사 이게 북방 유목민족의 역사에 그런 것들도 이제 관점이 들어있더라.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고 켈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또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허락받고 가야 돼. 룬킨 토르 하시죠. 룬킨 토르 해볼까요? 토르가 레벨업을 한다고 듭니다. 예, 이거는 뭐 이제 이미 유튜버들이 많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원작에 나오는 걸 바탕으로 해서 토르의 진화 단계를 4단계로 이제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 노멀 토르. 이게 토르가 이제 일반적으로 멸리르를 들고 멸리르가 망치죠? 예, 망치. 망치의 신이냐? 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사실은 오딘이 토르에게 망치를 내려줄 때는 너는 원래 본래 이제 네 몸 안에 힘이 천둥의 신이다. 근데 망치를 준 이유는 망치를 이용해서 하면 이게 이제 네 힘을 통제를 잘할 수 있게 준 거다. 근데 이제 토르가 자기 한계 같은 걸 자기 자신을 몰라가지고 내가 망치의 신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망치가 죽음의 신 헬라가 이렇게 다 부셨는데 네가 망치의 신이냐? 너는 천둥의 신 토르다. 하면서 망치가 없어도 된다.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게 헐크와의 대결에서 헐크와 무지막지하게 싸우다가 헐크한테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오딘이 이제 잠깐 환상으로 등장을 해서 보니까 오딘이 이제 사실은 이제 죽었다고 나오지만 이제 선화한 걸로 나와요. 신선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라지거든요. 예전에 쿵우 팬더에 나오는 거북이 스승 있잖아요. 대사부라고 나오는 손가락 검법 그런 거는 뭐 전수를 안 해서도 알아서 배웠지만 그분이 복숭아 나무 근처에서 선화한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고요.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이제 신선 사상이 들어있다. 그리고 토르가 오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몸에 이제 천둥을 두르게 돼, 번개를.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드디어 깨닫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딘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딘의 힘을 받았다 해서 오딘 포스 토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토르. 이게 헐크랑 싸울 때 그건가요? 네, 각성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2단계의 토르를 더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토르 포스. 그러니까 오딘의 포스만 받는 게 아니고 자신의 토르의 본래의 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게 토르 포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궁극에 이제 토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를 룬킹 토르라고 불러요. 룬킹 토르. 룬킹 토르. 룬킹 토르라는 말은 분석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저희처럼 분석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확신해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진화하는 단계 진화 요새는 저게 생각나 포켓몬스터. 맞아. 포켓몬스터가 새끼 때는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막 몹집도 커지면서 엄청난 능력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간이 사실 변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선화되는 이제 그런 거를 묘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원래 평범한 자기로 있다가 인내와 고뇌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자기 내면도 바뀌고 또 외면도 바뀌고 하면서 몸도 바뀌거든요. 우리 황골탈퇴라 해가지고 산길에서 후천이 되면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선남선녀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몸짓도 바뀌고 키도 바뀌고 얼굴도 색깔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이 우주의 어떤 이런 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는 것이 이제 신선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묘사를 한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룬킹토를 얘기를 하려면 네. 위그드라실부터 이제 잠깐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뭐 많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세계수다. 근데 이게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세계수가 아니고요. 전 세계 신화에 나오는 세계수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EBS 다큐 정말 잘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오원소 문명의 기원이라는 네. 이제 다큐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온 게 나무죠, 나무. 근데 거긴 뭐 보면 이제 동아시아권에서 출발한 나무 사상, 이 세계수 사상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뿌리를 첫 화면에서 바이칼 호수 주변에 있는 13개의 세르게, 우리 나비님이 갔다 오신 네. 세르게부터 딱 출발해요. 그 다큐 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지구를 거대한 나무가 이렇게 뿌리 뻗은 것처럼 했는데 그게 북방 하늘에 바이칼 쪽에서 뻗어 내려오는 걸로 그린 게 이거 멋지더라고 그 그래픽이. 그리고 뿌리의 가장 핵심이 이렇게 한반도. 이게 한반도로 딱 이게 그리고 있는 것도 마치 간도수를 의미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여러분 그 다큐 한번 꼭 보십시오. 네. 그런데 이 위그드라실에서 얘기하는 거가 왜 여기 토르랑 룬킹토르랑 연결이 되느냐? 네. 이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나무라고 하는 우주수라고 불리는 나무인데 네. 이 나무가 뿌리 끝이 네. 미드그라드, 지구를 의미하는데요. 네. 지구 쪽으로 뻗은 뿌리 끝에 미미르라는 우물이 있다. 음. 이 미미르는 기억의 우물이라고 하다고 지혜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구조예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는 물이 있어야 살거든요. 땅을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뿌리 끝에 우물이 있다. 즉 물을 공급하는 존재가 있다. 물론 이제 우르드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또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미미르는 이제 그 여신인데 네. 물을 주기적으로 이 세계수에 뿌려줘서 마르지 않게 해줘가지고 나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생명수, 진리적으로 보면 테일생수 이런 건데 토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오딘이 자기 아버지인 오딘이 네. 원래는 네. 한쪽 눈이 없잖아요. 오딘이. 그렇죠. 그 왜 없냐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미미르의 우물에 가서 자기 눈을 하나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눈을 바침을 위해서 우물물을 마시고 지혜에 눈 떴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딘도. 오딘도 완전하지 않았다. 이게 북유럽 신화죠? 네, 북유럽 신화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 오딘이 그때 이제 어떤 지혜를 얻었냐면 룬의 지혜를 얻었다. 룬이라는 뭔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토르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보니까 라그나로크라는 주기적인 파괴가 있거든 이게. 이걸 끊고 싶어. 끊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게 좋겠냐 했는데 이제 그 선화하신 오딘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등장.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초립동의 모습으로 등장할까 오딘이. 그래서 등장을 해서 가르침을 내려줘요. 이건 만화예요? 네, 원작에 나와요. 원작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블 만화 원작 내용이죠. 만화인지 마블 신화인지 막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인지? 카트를 내줘야 돼. 네. 그래서 인도를 해줘서 위그드라실 뿌리 쪽으로 쭉 내려가요.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내려가서 미미르의 우물에 이제 도착을 해요. 이게 나는 한쪽 눈을 받쳐서 이런 지혜를 얻었는데 부족하다. 라그나로크의 이 사이클을 못 끊었다. 그러니까 토르는 이걸 절실히 끊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한쪽 눈을 딱 받쳐요. 그때 우물물이 완전 말라 비틀어져 있어갖고 끝장나게 생긴 판이었는데 나무도 죽어가고 있었거든. 토르도 한쪽 눈을 받쳐요. 네, 받쳤는데 우물물이 나오다 말거든 이게. 그러니까 나는 두 눈을 바치겠다. 이게 눈이라는 건 광명이거든요. 그렇죠. 두 눈을 바쳐버려요. 장님이 돼버려요. 장님이. 그랬더니 우물물이 그냥 완전히 넘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만화 설정 원작에서는 이 모든 우물물을 전부 마셔버려요. 토르가. 네. 오딘은 일부밖에 못했는데 만화 설정에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위그드라실에 가서 너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혜를 얻었어. 엄청난 지혜를 얻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목을 스스로 걸어서 자살을 하려는 자세로 올라가요. 그리고 실제 생명을 잃고 다시 부활해요. 그리고 그때 룬킹 토르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두 눈을 바쳤는데 두 눈이 완전히 우주광명으로 가득 차서 이제 부활을 해버려요. 이게 두 가지가 좀 섞인 것 같아요. 오딘의 신화하고 토르의 신화를 토르 쪽으로 다 지금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주수 물표의 나무 밑에 가서 이제 오딘이 스스로 이제 양쪽 겨드랑이에서 날카로운 창을 꽂고서 위그드라실의 가지에 매달린데 이게 9일 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에 대한 온갖 지혜와 룬문자 마법의 통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화 원작의 그런 표현은 그대로 나와요. 그걸 토르로 옮긴 거죠. 토르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망신창법 같은 거. 맞아. 오, 좋은 표현이야. 그래서 이제 이 테일생술 얘기했는데 이 물풀의 나무가 여기서 말 이그드라실인데 물풀의 나무의 한자 이름이 뭐냐면은 수정목, 물수자, 정미로울 진액정자.
우주 물기운이네, 숲기운. 네, 그래서 이제 물에 정수가 이제 들어있는 물기운의 태극에 어떤 그런 정수가 들어있는 그런 일태극이 많네요.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오딘이 물풀의 나무하고 느릅나무로 남자 여자를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풀의 나무 꼭대기에는 독수리가 앉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우주수가 여기서는 물풀나무로 나오는데 시베리아 샤먼들은 자작나무. 자작나무가 이제 화촉을 밝힌다 할 때 자작나무를 기름을 한 거라고 그래요. 이제 기름이 많아가지고. 자작나무가 켈트족의 달력에서는 나무들의 알파벳 중에 양력 첫 번째 달. 그러니까 이제 12월 24일부터 1월 21일까지인데 이것이 태양의 재생. 이거 그러면은 의미한답니다. 그거는 약간 일양시생 느낌이네. 네, 그렇죠. 이제 자작나무를 이제 화촉을 밝히는 것이 우리가 결혼할 때 화촉 밝힌다는 것이 일양시생을 말하는 동지를 지나면서 그리고 자작나무는 빛의 재생을 기념하는 때인 성촉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약간 동지인데? 네, 그래서 성녀 브리지트에게 바쳐진다. 그녀는 불과 식물의 재생을 주관하는 켈트족의 고대신이다. 게르만의 신화에서 자작나무는 벼락과 전쟁의 신인 도나르의 나무다. 도나르가 누구냐면은 토르. 자작나무가 토르예요. 재밌네. 그래서 아마 그 망치의 나무가 자작나무. 그루트. 그 자작나무인 것 같아요. 그루트가 자작나무구나. 그래서 이제 갈리아인의 나무, 켈트인들의 나무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네 이거. 다 연결이 달고 있어요. 하나는 물의 상징이고 하나는 불의 상징인 건가요?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기름을 태우니까 물풀나무는 수정목이니까 물의 상징이 되는 거고 이건 화촉이니까 그렇게 되네. 자작나무는. 아니 이게 뭐 오딘은 물의 나무, 그러니까 토르는 불의 나무 이렇게 된 거네. 신화가 재밌네요.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고 나서 토르가 룬을 완전 깨달은 한마디로 망신참법을 지난 이후 망신참법은 자신의 몸을 망쳐서 몸을 두들겨서 간절히 참회해서 도를 구하는 그 수행법인데 진표율사께서 하신 세계 유일무이한 수행법이고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게 되는 그런 수행법인데 토르가 했네. 물론 이제 진표율사는 하나님 미륵불을 직접 친견했죠. 하나님이 직접 천상의 모든 부처 보살들을 더불고 이렇게 내려오시게 만든 하나님을 출장 오게 만든 인간. 이게 진표율사가 생각이 나네. 근데 이 토르가 결국 깨달은 게 뭐냐? 룬을 깨달았다. 그럼 도대체 룬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룬은, 많이 나온다면서요? 룬이 마블에. 룬은 어디 나오느냐 한번 그냥 얘기를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면 저는 블랙팬서 영화가 이 19편 영화 중에 제일 못 만들고 제일 정말 철학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번 다시 보다가 이게 내 잘못 생각했다. 왜냐면 이 와칸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와칸다는 최첨단 기술과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고대로부터 하는 비브라늄이라는 만년 전에 떨어지는 운석 거기에 마법이 결합된 그런 도시 국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체의 그 와칸다에 나오는 모든 건물, 기둥, 그리고 과학기술의 그 뭐 심지어 블랙팬서의 옷, 그리고 모니터 화면이 영어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룬 문자예요, 룬 문자. 다 룬 문자로 돼 있고 비브라늄으로 돼 있는 슈트가 어떤 충격을 흡수했을 때 빛이 나는데 그 빛에 글자가 써 있는데 그게 또 룬 문자고. 그리고 여동생이 이제 최고의 천재과학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비브라늄을 이용해서 이제 슈트를 다시 혁신했는데 오빠 이거 한번 신어봐야고 발바닥에 깔판 같은 거 있어가지고 밟았더니 그 신발로 딱 신겨지거든요. 근데 그 깔창에 새겨진 게 룬 문자예요. 그리고 이 포스터에 보면 블랙팬서가 왕이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그렇게 앉아있는데 왕자의 밑에 새겨진 글씨가 룬 문자예요. 또 양옆으로 기둥에도 룬 문자가 있고 그리고 와칸다 내부를 소통하게 해주는 지하철? 이게 굉장히 빠른 첨단 지하철이 나오는데 지하철에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빠르게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을 적용했는데 거기에 기둥들이 쫙 빼곡히 박혀있는데 그것도 전부 룬 문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와칸다의 모든 무기, 모든 문명은 다 룬으로 돼 있다. 마법과 과학을 병행해서 쓰는 한마디로 홀리 사이언스 국가예요. 이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근데 토르 세계관에서 이제 뭐 전체 심지어 이제 외계 문명 얘기할 때도 룬들이 막 계속 여기저기 등장하고요. 룬이 문자인가요? 예, 문자예요, 문자. 전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기 전에 이전에 이제 그 유럽에서 쓰던 문자인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명확하진 않은데 알파벳의 원형? 원형까지는 아닌데 영향은 줬다. 뭐 이런 얘기는 있고 고대 고트족, 북방의 고트족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고트족, NCIS에 남쪽에 그리스 문자랑 연결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많이 있고요. 일단 켈트족하고 게르만족이 썼던 문자라고. 네. 룬 문자는 그 문자의 수에 따라서 24자인 게르만형, 28자 또는 33자인 앵글로 프라지아형, 16자인 스칸디나비아형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눈다고 해요. 켈트족, 게르만족이 널리 사용하던 표음 문자. 표음 문자는 뭐죠? 음을 말하는 우리 한글 같은 거. 음차 네. 한글. 그런데 다 글자 하나마다의 뜻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룬 문자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이게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냐. 네. 타로점에서도 이제 쓰이기도 하고 이게 주로 마법이나 주문에 사용하는 신비로운 문자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이다. 실제 이제 그 룬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고 룬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기보다는 네. 점을 치거나 영적인 힘을 쓸 때 이런 걸 이제 쓴 기록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마법이 이제 극한으로 표출되는 게 게임이잖아요. 모든 하여튼 게임에 마법을 쓸 때는 거의 90% 이상이 다 룬을 써요. 유명한 게임에는 다 마법 쓰면 무조건 다 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신화계 이제 초전문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화학에 아주 조예가 깊었던 톨킨도 원래는 이제 신화학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었고 네. 언어학 쪽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룬 문자를 이렇게 이제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신화에 대해서 그 언어 쪽으로 탁으로 들어보니까 많이 알게 됐는데 그를 통해서 반지의 제왕과 뒤에 나오는 호빗 시리즈에도 호빗이 기본으로 쓰는 문자가 룬이에요. 그리고 호빗에 보면 룬이 또 더 자세히 나오는데 빌보와 베긴스 있잖아요. 반지를 절대 반지를 한평생 갖고 살았던 그리고 이제 프로도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간달프가 이 친구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구나 해서 대문에다가 어떤 문자를 써요. 그것도 룬 문자예요. 그걸 보고 난장이들이 막 찾아와서 호빗의 여정이 시작돼요. 이게 그러니까 마법의 힘이 적용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서 거기로 모여야 된다고 느끼게 돼요. 이렇게 마법이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야. 난쟁이들을. 하여튼 영향을 안 미친 데가 없고 심지어 이제 해리포터. 원래 해리포터에 나오는 모든 주문은 저희들이 해리포터를 나중에 따로 한번 깊이 다루겠지만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영어를 하기도 하지만 라틴어는 룬 문자를 대체한 문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해리포터의 교과목 중에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룬 문자를 필수로 배워야 한다. 고급 주문을 쓰려면. 그래서 헤르미온느라고 이제 해리포터의 절친이잖아요. 제일 공부를 많이 한 마법 공부를 제일 많이 했는데 이 헤르미온느가 통달했던 게 룬이에요. 헤르미온느도 이거 어떻게 보면 룬킹 쪽에 가까워 약간. 그리고 막 요새 나오는 음유시인 비들 이야기라는 조앤 롤링이 쓴 그게 다시 영어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게 원래는 룬으로 쓰여져 있었다고 하고 소설에는 근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 게 헤르미온느고 그러니까 헤르미온느는 굉장한 마법 전문가지. 그러니까 이런 게 쫙 깔려 있어요, 그냥. 엄청나게 깔려 있죠. 자,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거 정도고요. 이제부터 알려지지 않은 비밀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룬 문자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얘기할 때 이게 북방 유목민족에 쓰여던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북방 유목민족이 이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동을 해오기 전엔 그럼 안 썼냐. 이동을 해오면서 문자나 이런 것들 언어를 가지고 왔을 건데 그때 이미 썼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한쪽 얘기로는 돌골 문자일 것이다. 이게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골 문자를 룬이라고 아예 부르기도 해요. 진짜요? 아니 나와요 그게 책에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돌골 문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게 이제 보이기도 한다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정연규 신세용. 정연규 신세용? 네. 이 두 분이 공저하신 인류의 문자를 탄생시킨 가림토 한글 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사람들이 연구한 걸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글이 가림토 문자의 자체를 본떠 창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책이다. 지편전 학자와 세종대왕이 말하는 한글은 옛글자 자체를 본떠 만들었으며 옛글자는 국어학자들이 위작이라고 하는 가림토 문자라는 것을 확인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뭐 가림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니까 즉 앙소문화권에서 서구의 세계로 전파된 룬 문자. 그러니까 이 동양 쪽에서 서구로 전파된 룬 문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신대 문자, 인도의 여러 주에서 발견되는 진흙을 말려서 쓴 서령 문자가 가림토 문자와 같은 문자라는 사실을 검토한 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룬은 가림토에서 파생된 글자다. 근데 돌골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환단고기적 해석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돌골도 뭐 우리나라 또 형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본 신대 문자는 그 사람들이 아주 신성한 문자로 또 가나 뭐 나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신으로 글자를 신으로 떠받들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대로 읽을 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읽는 걸 보면 어떻게 읽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거야?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설을 네. 일단은 딱 맞다고 치고 가정에서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네. 토르의 최종 진화의 단계는 궁극의 토르가 룬킹 토르라고 하는데 네. 룬킹이란 말은 뭐냐면 룬 문자의 킹, 룬 문자의 왕이 된 토르. 근데 이 룬이라는 거는 마법과 주문 세계를 뜻하는데 마법과 주문 세계의 왕이 된 토르.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이걸 하나를 더 붙여서 룬을 가림토에서 파생된 걸로 치면 네. 가림토라고 이걸 이제 글자를 바꿔보면 룬킹 토르는 가림토에 달통한 토르. 내가 말을 하고도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과장입니까? 자료 다 연결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네. 문자라고 할 자체가 네. 모든 사물을 정명을 하고 네. 사물에 있는 원래 그 기운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네. 정명이라고 하는 게 네. 그것이 이제 문자로서 소리로서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가 이제 또 정수가 바로 이제 주문으로 만트라라고 하는 건 주문이기 네. 때문에 뭐 저번에 우리 할 때 그 만트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주문이 사람을 만들었다. 뭐 그 얘기 있었잖아요. 휴먼이란 말이 훔소리가 사람 껍데기를 뒤집어 쓴 게 이게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이 우주에 있는 어떤 기, 우리가 네. 기기 어떤 그런 걸 운용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저번에 했던 얘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진동으로 돼 있고 소리로 돼 있다. 네. 그 소리로서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 기운을 쓰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 최초의 문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표 문자의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문의 왕, 이 만트라의 왕,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룬 문자가 룬 언어로 된 주문의 느낌도 있고 마법을 쓰고 이러니까. 근데 토르나 오딘 자체가 룬을 통달했다고 말하면서 그게 지혜였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글자 안 되는 20-30글자밖에 안 되는 글자 몇 개지만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주문보다 더 큰 의미의 어떤 지혜로 다가오는 것도 같아요. 약간 천부경처럼 네. 짧고 그런 글 속에 어떤 우주의 이치를 담아내는 그런 글로서 룬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원래 한글 자체도 천부경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양, 코드와 이렇게 하늘과 땅과 인간이나 천지인 삼재 뭐 이런 것들이 원형이 천부경이니까 그래서 룬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고 마블 영화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연구를 더 할 것 같은데. 토르가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토르가 원작 만화에서 이 룬킹 토르가 되는 모습이 굉장히 참 잘 그려졌어요. 이 그림을 보면 토르 얼굴이 룬 글자로 가득 차게 이제 바뀌어요.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지혜 이 미미르 샘물을 다 마시고 망신참불을 거치고 난 후 토르의 뒷배경이 다 룬으로 가득 차 있고요. 마치 매트릭스 아시죠? 네. 매트릭스에 이 글자들이 지나갈 때 이게 0과 1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디지털 글자들이 지나가잖아요. 저는 그것도 룬처럼 보이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옆에 그림을 보면 밑에는 불이 있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밑에 불을 놨고 그리고 위에 얼음을 놨어요. 이 만화 원작에. 이건 뭐냐면 수, 승, 화, 강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게 위에 물이 있거든. 네. 이게 막 약간 지천태 느낌도 있고. 네? 그런데 이 영어 원문을 보면 이제 토르는 우주의 물과 불의 세계, 우주를 구성하는 실제 궁극의 에너지, 물과 불, 수화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영어 원문을 보면. 그리고 또 다음 장면, 만화의 장면을 보면 더 놀라운 게 보이죠. 왼쪽 그림에 보면 원자같이 생긴 그림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주의 미시 세계에 대해서 그 양자 밑에 세계까지도 이렇게 달통하게 됐다. 이런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가보면 행성들 거시 세계에 대해서 달통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동양의 어떤 주역을 보는 듯이 보여요. 이게 만화를 보는데 동양처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이 정도면은 어벤져스 그 죽은 사람 영웅들을 다 토르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캐릭터들이 영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철학을 잘 담은 토르다. 원리와 이런 거. 슈퍼맨의 그 눈으로 보는 세상하고 좀 비슷하게 것 같네요. 하긴 뭐 저 여기도 외계고 슈퍼맨도 거의 같은 외계인이죠. 캐릭터상으로 그렇죠. 그렇네. 그래서 토르를 역을 한 배우가 팔뚝에 여기에 룬 문자가 이렇게 써 있죠. 뭐라고 썼는지 이거 궁금해요. 이걸 좀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가족들이 이니셜이래요. 아 그래? 가족들이 전부 다 룬 문자를 다 새겼나? 첫 글자만 따가지고 아내랑 새긴 거라고. 아내가 토르 관련된 문신을 새겼대요. 뭐라고? 근데 그
배우랑 결혼하기 전에 15살 때 새겼다고. 야, 그럼 둘이 운명이네? 네, 근데 우와, 그 대박. 대박. 네. 좀 더 없어요, 그거? 그 무슨 글자인지? 토르를 상징하는 그것도 룬문자인 것 같아요. 아니, 그쪽에서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네. 그 집안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서 네. 토르를 상징하는 눈문자를 가옥에 건축할 때 많이 쓰죠. 그걸 썼대요. 이게 기둥하고 이렇게 위에 석가래 연결할 때 그 모양으로 쓰죠, 이제. 굉장히 토르가 인기가 많은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민적인 신이고 백성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농업의 신이기도 하니까. 비를 내려주고 번개를 치니까요, 그죠? 그러네. 그렇죠. 번개 치면 충재도 없애주고. 하여튼 이게 정말 놀랐는데 제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거 또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재미로 어떤 애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하던 국산 게임 업데이트 공지를 그대로 번역해서 원물이랑 함께 해외 이게 이제 섭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애들 모이는 곳 그 포럼에 올려줬더니 그러니까 한글이 이제 이렇게 캡처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직도 룬문자를 쓰는 나라도 있냐? 이렇게 외국애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룬문자를 한글로 보는 외국인들이 있구나 이렇게. 되게 비슷해 보인다는 거지 이제.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꾸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그 모음자음을 쭉 옆으로 들여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셋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초중 종성으로 해서 이렇게 천재인으로 조합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요 조합을 안 하고 요즘에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옆으로 쭉 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룬처럼 보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말 대신 한국말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어쨌든 토르가 룬킹 토르로서 깨어나는 그 위치가 세계수 우주수 미티였고 그 우주수에게 생명의 수기를 공급하는 우물물을 마셨다는 거. 그리고 상진님께서는 지금은 천재 수기가 마른 때다. 그래서 내가 백두산에 가서 수기를 돌리리라. 그러면서 수기가 도니까 와지끈 소리가 난다. 이제 앞으로 수기가 돌 때는 와지끈 소리가 나리라. 그 도전에 보면 이 수기를 돌리는 공사에 대한 게 있거든요. 백두산에 이제 신비한 영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수기가 돌 때 와지끈 소리 나는 걸 아마 지축이 서는 어떤 단계의 거대한 소리로 이제 인식을 보통 해요. 지축이 서는 소리로. 그래서 천지에 수기 돌리는 것도 이 토르 세계관이 있다. 참 이게 참 놀랍습니다. 마블이 결국은 상제님 진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예술과 그런 것들로 쫙 펼쳐주기 위해서 나온 어떤 천지공사의 한 부분의 문명신들의 거대한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을 충분히 하게 만들어요. 눈문자가 뭐 또 이렇게 히틀러가 눈문자를 부활시켰다는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이제 그게 다루어졌죠. 만자도 뭐 하여튼 눈문자. 근데 만자는 뭐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눈문자에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지그재그였던 나치 칭의대 글자 머리 글자도 SS가 이제 눈문자에 사실 나온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게 이제 승리를 뜻하는 눈문자로.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새기고 다녔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좀 이게 승승장구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상상이에요. 상상. 그렇다면 이걸 비밀을 알아내고 아마 연합군도 눈문자를 어디다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했대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히틀러가 동양 이게 신비주의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부지 사상을 공부하면서 아리안족의 그 영광을 다 되살린다 해가지고 그걸 많이 했었는데 히틀러 예언집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캡틴 아메리카의 그 원이었죠. 하이드라 관련 내용이 그냥 허황된 건 아니네요. 거기에 이제 그 히틀러가 실질적으로 고대 그런 기술을 얻기 위해서 티베트 사원에 실제 갔대요. 보냈다는 이제 그런 설이 있어요. 이건 설이야. 그러니까 실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발견한 것이 우파니샤드에 보면은 그 천지전쟁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비만한가 막 그걸 타고 다니면 신들이 우리가 지금 말 핵폭탄 같은 거 막 쏘면서 그거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보고서 이제 그거 실제 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믿고 밑에 사람들 보내서 갔더니 실제 티베트 사원에 깊숙한 곳에서 그 비만화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모방한 것이 나치 UFO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토르가 망치를 들고 있다는 게 또 어떤 의미입니까?
도전에 보면은 이제 박공우에게 망치를, 윤경에게 칼을 들리신 뒤에 대청마루에 올라 좌정하시더니 경석을 마당에 꿇어 앉히시고 차경석을 향해 큰 소리로 네가 이후에도 지금 나를 모시고 있을 때와 같이 마음이 변하지 않겠느냐. 이후에 만일 마음이 변개함이 있으면 이 망치로 더수기를 칠 것이요 이 칼로 배를 가리리라. 꼭 변함이 없겠느냐 가지고 다짐을 받으시니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창성하고 나를 배반하는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도전 6편 55장인데 네. 여기서 이제 저는 이런 게 느껴졌어요. 망치는 결국 맹세의 표상이구나. 그래서 이 망치를 오딘이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의 어떤 후계로 이게 종통으로서 내려준 게 아니냐. 신물로. 저는 영화 설정에서 되게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게 토르 1에서 네. 토르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하지 말라는데 뭘 했어. 그래가지고 신들의 아버지 오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너의 토르로서의 모든 권한을 내가 회수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토르 옷이 맞아요. 싹 벗겨지고 망치도 회수가 되거든요. 못 들게 되죠. 지구로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뭐냐면 나는 막대기에도 이제 기운 붙이면 쓴다. 나는 기운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노라. 이런 말씀에 도전 성구로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절대 권능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 동양에서는 이제 망치는 아닌데 네. 부월이라서 부월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도끼. 아, 도끼를 임금의 상징으로 쓰고 그래서 이제 장수한테 네. 칼을 내리고 했지만은 부월이라 해서 이제 도끼를 네, 내리고 그랬었죠. 예.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박공우 성도에게 하신 건데 네. 도전 3편 213장에는 네. 박공우 성도에게 장군천의 기운을 붙여보시는 게 나와요. 공우가 아뢰기를 저 앞에 샘이 있는데 이 이름이 장군천이라 합니다 하니 상대에게 샘물을 떠오라 명하시거늘 공우가 샘물을 한 걸 떠오니라 마셔라 하심에 명을 받들어 마시는 순간 힘이 솟아나 태산을 줘도 오히려 가벼울 것 같은지라 공우가 깜짝 놀라 감당하지 못할 큰 힘이 자꾸 솟구칩니다. 상제께 들으시고 거두어 가라 하시거늘 곧 힘이 사라져 평상시와 같이 되니라. 그래서 한 성도가 장군천이 지금까지 유명무실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해봤어도 한 차례 효험도 없었는데 이렇게 힘이 솟아나요. 어인 연고입니까? 주고 빼앗는 것이 이와 같이 쉬우니라. 이게 마치 토르가 그 우물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장군천이 그 우물이거든요. 실제 네. 솟아나는 우물인데 이런 그런 토르 세계관의 우물 이게 도전에 그대로 있고요. 박공우 성도가 누구냐? 개벽대장이시거든요. 개벽대장. 천지에 이런 개벽할 때 실제 이 심판의 어떤 그 대장이시거든요. 공포의 대왕이시면서. 이런 게 굉장히 이게 참 도전을 그대로 갖다 뺏겼다, 나는. 아니, 이건 마블은 제가 볼 때 뭐 각색에서 왔다고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마블 영화사에 컴퓨터를 해킹하면 저희 자료가 있을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전에 5편 18장에 보면 목사가 이렇게 막 아담 이브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사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네. 상제님께서 큰 음성으로 꾸짖어서 그렇게 가져서 안 된다. 이치 속에 사는 것이길 네가 어찌 중생을 속이냐면서 막 이렇게 혼내시면서 중생들을 그리도 인도하면 천지 원주인도 자리 잡지 못한다면서 환부역자의 죄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벼락신장은 어디 있느냐. 속히 벼락을 치라 하니까 건물이 흔들리려고 막 큰 음성이 들리고 벼락이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벼락신장이 누구겠느냐. 벼락, 천둥의 신. 그러니까 토르를 굳이 신의 비유를 이렇게 해본다면 천둥신이다. 이 벼락신장으로 비유를 해볼 수 있다. 야. 천상에서 벼락신장 중에 한 명을 토르라고 이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제우스도 번개를 쓰죠. 네. 번개신이라고도 그러죠. 제우스도. 이런 걸 보면 이제 제우스가 환단고기 해제에도 조금 일부 나와요. 서구 신화학에서 이제 제우스가 이제 남쪽이고 유럽은 이제 토르도 얘기하지만 티우라고 나오거든요. 티우. 제우스도 치우에서 치우 찌우 해서 제우스라고 얘기하는 학설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우도 어떻게 발음하면 또 치우가 돼요. 그래서 이거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블랙 아테나의 저자 버넬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걸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도 인종적 기운을 보면 이제 셈족과 동양인의 혼혈로 본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화 책에도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올림푸스 최고신 이제 제우스가 하늘, 낮, 빛을 의미하는 게르만어의 디에우스에서 유래했고 로마 신화에서 주피터와 이제 동일시되고 목성. 그리고 북유럽에서는 티우.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독일과 노르딕 신화에서 티르, 찌우, 티와즈 이렇게 하거든요. 티와즈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 북유럽의 컬트 신화에서는 전쟁신을 티우라고 그래요. 전쟁신을. 그러면 인류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그 병법의 시조시며 전쟁신으로 이렇게 떠받들어지고 있는 치우천왕. 그렇죠. 네. 배달국의 치우천왕. 이분을 이제 전쟁신으로 하잖아요. 근데 켈트 신화에서도 전쟁신을 티우라고 하는데 이걸 치우라고 발음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돼 있지는 않다. 그래서 동방문화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제왕이던 그 병법의 시조이던 치우천왕이 네. 서방을 이렇게 경력할 때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중동을 넘어서 이제 유럽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아주 많다. 이거는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엄청난 대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양에 있던 그 유목민들이 네. 하도 서양으로 많이 넘어가고 그 역사를 다 바꿔놨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다 동양의 피가 다 섞여 있고 문화가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그들 문화가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단계에 됐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유라는 말을 뜻으로 이게 속어로 풀이할 때는 번개와 비가 크게 내려 산과 강을 바꾼다는 약간 개벽의 뜻이 있거든요. 치유는 원래 개벽의 뜻을 담고 있는 그 명칭이에요. 명칭 자체. 근데 번개와 비를 내려. 이 치유, 제우스. 똑같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갖다 맞춘다고 할 수 있겠어. 너무 잘 맞네?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렇죠.